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김정은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겠다. 핵미사일도 우리에게 쓸 수 있다라고 바꾼 거고 그래서 북한 매체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오늘 들고 왔어요. 첫 번째 맞춰보세요.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어떤 그림이 달라졌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아, 그림 찾기. 지도. 우리 한반도가 핑크색, 빨간색 비슷하게 이렇게 나죠. 저기는 반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북한이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셨고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지도를 썼어요. 북한이 아, 그래요? 한민족이다. 하나의 한반도다. 그런데 기가 있죠. 예,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김정은이 규정한 그 시점쯤에서 지도가 바뀌었어요. 남북을 아예 다른 색으로 표시를 했죠. 우리는 한민족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이 관영 매체에서 나온 변화 그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북한의 일기예보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야? 나 모르겠는데? 잠깐만. 날씨에 자, 이거는 일기예보 지도예요. 아, 남한 쪽은 아예 날씨 얘기를 안 해주는군요. 외국이니까. 자, 보시면은 영역 구분이 색깔로 달리 돼 있어요. 안 원래는 듣고 싶어. 남북한의 한반도를 같은 색깔로 북한이 규정을 해서 한반도의 날씨에 대해서 예보를 했다면 지금 김정은의 이 선언 이후에 남북의 색깔이 다르고 더 확실히 독특한 건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를 같은 색으로 아 표시했어요. 그러네 저 위에랑. 우리랑 다른 나라라는 거죠. 선을 그은 거죠. 자,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방송 시간을 알리는 북한 매체의 방송 시간 알림 화면인데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좀 빠져 있어요. 뒤에 한반도. 한반도 지도가 빠졌어요. 통일. 지도도 지도고 통일이라는 글씨 조그맣게 보이세요? 맞아요. 통일이라는 글씨를 어린 아이들에게 북한 관영 매체에서 이렇게 방송 시간 맞아요. 알리는 화면에서 네.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썼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네, 통일이라는 네, 글씨.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 통일이라는 글자도 쏙 빠졌죠. 텔레비전 날씨 보는 거 보면 이제는 한반도가 전체 보였는데 이제 뚝 잘라져가지고 이 한반도 남쪽이 없어졌어요. 걔네들 지도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 땅도 없는 것처럼 바다 색깔처럼 표시한 날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회개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김정은이가 남북이 뭐 적대 관계다 이런 거와 연관성보다는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남한 지역을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랑 같은 색깔로 칠해놨잖아요. 국가 대 국가라는 거고 영토 조항을 이번에 김정은이가 특이하게 최고인민회의 시정령 연설에서 언급을 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영토 조항이 제3조에 있는데 우리 헌법에 북한 헌법에는 그게 없다. 이걸 김정은이가 불만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헌법에도 그 조항을 넣어라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체부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교통 정리에 들어간 거죠. 그 우리가 여기서 먼저 국방부에서 주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쟤들은 딱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받아치면서 대루주니까 걸 말로 받아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그로 갈래.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외교 전략이자 동시에 뭐가 되냐면 안보 전략이자 동시에 북한의 새로운 헌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우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세워요. 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막 나간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유지된 거는 7.4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 성명의 그런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첫 남북 정상회담의 그런 상징물로 만든 거를 꼴불견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없애자라고 했는데 종민 씨, 이 상징물이 뭘까요, 이게요? 꼴불견이요? 꼴불견이. 보기 싫은 거잖아요. 보기 싫은 거 있지. 아니면 우리가 보낸 소 있었잖아, 정주영 회장님. 네. 다녀왔습니다.
소 있었잖아, 정주영. 아이고 다 죽었어요. 그 소의 자녀 소를 다. 뺏기셔. 다 죽었어요. 3대를 멸족하니까. 세곡 파티하는 거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거를 꼴불견이라고 하고 이걸 박살 내래요. 이거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 위성에서도 보여요 이거. 크기가 없애래. 아니 크기가 도로에 폭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위성에서, 이거 위성에서.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이거 난 사실 처음 봤거든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잘 못 봤던 건데. 저게 저희는 학교에서 저거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혁명 역사에서 통일과 관련된 거 나올 때는 꼭 나오는 건데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서 있는 거 외에 아래쪽에 보면 통동으로 조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파나 같은 게. 거기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라를 잃고 일제와 싸우는 모습, 뭐 전쟁 모습해서 그 이때까지 70년의 역사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현장이 결국은 이제 72년 남북 7.4 공동성명, 그리고 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나온 고려연방제, 그리고 93년에 전민족 10대 강령이라는 걸 이제 대단결 10대 강령이라고 그 세 가지를 금과 옥조처럼 3대 현장으로 묶어서 만든 거고 2001년 8.15 때 완공식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짜? 항공식 때요? 여기요? 탈고 가신 거예요? 저기 어떻게 2001년 8.15 통일 대축전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도 이제 취재차 따라간 거고 이게 높이가 3대 현장 거기에 맞춰서 30m입니다. 그리고 저 폭이 6.15 해가지고 61.5m. 그리고 60kg짜리 돌들을 한 2,500개 해가지고 만든 그 거대한 구조물인데 김정은이가 저 너절한 남쪽 관문에 있는 꼴불견 그거를 치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할아버지 아버지의 통일에 대한 그런 주민들이 막 찬양하고 이러던 거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라고. 없애버렸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앤 것 같아요. 소리 소문도 없이 그 위성 사진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은 2024년 1월 8일이라고 나와 있죠. 저기는 아직 있습니다. 건물이 있네요, 회색으로. 그런데 그 옆에 거 보면은 1월 23일 며칠 후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기간 어느 기간 중에 어느 날인가 없앤 겁니다 지금. 이게 평양 개성 고속도로에 평양 들어가는 게 낭랑구역부터 평양시가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는 고속도로 끝에 입구에 그러니까 거대한 건축물인데 네네. 저거를 기중기라는 타다노라고 하는 큰 기중기를 이용해서 다 부숴버렸어. 저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할아버지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3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언하고 이제 10대 강령인데 이거는 북한이 주민들이 이제까지 주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위해서 고생해왔어.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통일 꼭 시켜주겠으니까 그때까지 참으셔. 그랬는데 그거를 다 부숴버린 거야. 근거이자 철학인 거죠. 그게 북한의 자기가 북한 지도자가 된 게 왜 됐어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잘하라고. 그 아버지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조국 통일 업적을 없애는 거야. 그러네요. 이건 약간 패륜적인 행위예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봐도. 북한 사람들이 특히 통전부나 통일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삽질을 한 거야, 이제까지 70년 동안.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안 가지겠어요. 그렇죠. 저기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족 내에서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남한하고 북한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한에서도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통일 왜 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 때들은 분단됐다는 걸 심리적으로 납득을 못했거든요. 인정을 못했던 거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자랐고. 근데 젊은 세대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딱 보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데 북한에서도 약간 그런 식의 MZ 세대가 나왔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남한 패스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협상하겠다. 아마 이제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서 남한의 역할이라는 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빠져라. 너희들 적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냐면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득해 왔는데 이제는 그걸 딱 접고 군사적 성공에 대한 환희로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이 미지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핵무력을 했고 나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하겠다는 거죠. You have to take that seriously. Kim Jong-un ought to focus more on feeding his people than on buying and purchasing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백악관 관계자가 김정은의 수사를 심각하게 seriously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로버트 갈루치라고 94년도 제네바 협정을 이끌었던 미국식 대표가 있어요.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냐면 올해 동아시아에서 핵전쟁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자 만약에 정말로 이제 김정은이 뭔가 잘못 판단 내려가지고 전면전을 일으킨다. 만약에 그 우리가 당하냐? 김정은도 이제 그 한 국가의 리더로서 제왕학 수업을 배웠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번 배워가지고 교훈을 좀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 뭐냐면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업적을 뛰어넘고 유훈 통치를 끊고 자기만의 통치 방식으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겠다. 좋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봅시다. 수양제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 가지고 고구려를 쳤어요. 수나라 망했습니다.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 자기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로 또 고구려를 쳤어요. 어떻게 됐냐? 당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돼요. 우리 또 거란 성종이 그 자기 엄마 소태후에 대한 콤플렉스로 고려를 쳤어요. 거란 망해요. 결국에 북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피해는 봐. 그렇죠. 하지만 북한은 없어진다고 보는 거. 아까 이제 질문 중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불화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사정포와 김군호 영웅함의 전술핵을 같이 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이 중에 하나만 쏴도 전면전이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만 쏘는 순간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 군부 일대와 북한의 주요 핵심 지휘부는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일요일 밤에 잠을 자지. 아 그렇구나.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는 지금 북한이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잃을 게 많고. 네네네.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는 지킬 게 너무 많아. 2,500만이 자기 노예죠. 별장 특각이 천지빛가리로 널려 있죠. 양어장 있죠. 사냥터 있죠. 우리가 화요트 있죠. 비행기 있죠. 기차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싶겠습니까? 야당도 없고 야당도 악플도 없고 직설하는 사람도 없고 식물건도 없어. 씹는 것 보라건도 없고 탄핵도 없고 아무도 없고 마음 편하거든. 그냥 지켜야 될 천지빛가리로 차 있다고. 아주 어렵게 입수한 거예요. 바로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교과서. 초급 교과서, 고급 교과서 오랜만에 싹 다 구해왔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배우는 거 맞아요? 예, 역사도 아니. 있고 조선 역사라는 과목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아니 교과서 고급. 그런데 제가 교과서가 너무 멋있고 저 1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제대로다.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황당한 게 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배운 거랑 너무 달라요. 우리 최태영 선생님께서 오늘 이만갑을 위해서 미리 역사책을 공부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은 김일성 장군께서 그 솔방울로 실탄을 만드시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셨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불온물 소지자로 국가보안법 걸리는 거 아니냐는 또 이 소심한 또 걱정도 있고. 옛날 학번이시군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사실들 또 오해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오해도. 네,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보면서 웃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맙소사. 이런 거 쳤었어요. 공감해. 네, 그러니까요. 공감해. 조선 역사 초급 중학교 3편을 보면 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 11살에서 13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조선 역사와 관련된 역사책 중에 세 번째 챕터입니다. 1, 2번 챕터에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은 51페이지에 보시면 딱 2줄에 끝입니다. 사진도 없어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수한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 사업은 조선 봉건 왕조의 4번째 왕인 세종 왕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왕 아니에요. 세종 왕. 세종 왕은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의 성산문, 정린지, 신숙주 등에게 새 문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땡. 세종대왕 사진도 없고요. 세종대왕 그림도 없고요. 집현전을 만들면서 밤새서 세종대왕이 막 고민을 하고 글자를 보고 아 기억가 이렇게 했다는 에피소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그 옆에 성산물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광화문에 세종대왕 보고 깜짝 놀라고 더 나아가 세종대왕이 누구지 좀 헷갈릴 법한 굉장히 충격적인 그 정도 부분이었어요. 분량이면 저처럼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약간 불량했던 사람은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 깜빡 졸면 넘어가죠. 누군지 모르죠. 배울 때 깜빡 졸면 넘어가는 장이라면서요. 그게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또 국보급 역사 선생님인 최태성 쌤이 이 부분 보고 그러니까요. 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한번 좀 차이점을 한번 좀 본다면 우리나라 요거 이제 우리 교과서예요. 우리 중학생들 같은 그래 딱 있잖아. 예, 그지? 교과서인데 이제 일단 세종대왕이 딱 이제 있죠. 예,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세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세종대왕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북한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힘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기에 북한에 쓰는 용어처럼 수많은 인민들이 함께해서 만든 민족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나보다 누군가 존경받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교과서에 보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유추했던 점이 뭐냐면 보세요.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요만큼 작은 글씨였잖아요. 근데 앞쪽에 챕터 제일 크게 제일 큰 위치에 김일성의 교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게 제일 커요?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모든 게 김일성의 교시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시도 보면은 너무나 뻔한 아무런 정보 내용이 없는 너무나 뻔한 내용이야. 교시 내용이 뭐예요? 이미 삼국 시기부터 리드 문자를 사용하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일성.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배고프면 밥 먹는다 얘기인데. 배고프면 밥 먹어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치.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주체를 너희는 세종이 아니라 인민 대중으로 봐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미리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조선시대 역사는 북한에서 정말 안 좋은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한글날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한글날이 그러면 인기 있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한글날이 뭐 없어요? 한글날이 비슷한 날은 날이 있는데 있어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날이 있다 정도 넘어가. 한글날은 날짜가 있어요? 네. 몰랐어요. 저는 10월 9일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1월 15일. 그런 식이구나. 모르는 거야. 1월 15일인데 이게 조선 글날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요때 1월 15일로 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창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북한은 한글이 자 이제 이게 우리의 한글이다라고 발표된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해서 1월 15일로 이게 12월 달에 양력 발표됐는데 그게 양력 음력 따지면은 1월 15일쯤 되거든요. 다르네. 그래서 네, 조선글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우리랑 겹치기 싫어서 그래. 근데 아무리 역사가 승자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거나 혹은 또 뭐 역사는 해석하기 문제다. 뭐 칼 포퍼의 뭐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결국은 문제점이 어디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순들이 발생하고 할 텐데. 제일 제가 의아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한산대첩 이번에 영화도 나왔었지만 거기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궁금해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또 묘사하나 했더니 똑같아요. 훈민정음을 묘사한 것처럼 한산대첩도 물론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전반적 서술 구조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인민들이 함께 외놈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식으로 가더라고요. 이순신 얘기 들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어디 61페이지. 궁금하다. 공교과서 61페이지에 일단 제목은 좀 시원시원해요. 외놈들을 전율케 한 거북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영웅기, 그다음에 임진왜란을 대하는 태도, 이순신 장군의 인민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좀 포커싱한다면 거북선과 이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 거북선에 대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이 당시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강에서 그 성능을 실험하였다라고 해서 인민의 어떤 영웅과 대중들의 활약상을 좀 앞세우지 이 이순신의 인물에 대해서 아까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포커스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방금 이순신 언급하시니까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잖아요. 북한 교과서 만들 때는 그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 나의 죽음을 알리거나. 내가 그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스탈린이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치 무기 같은 건데 우리 국민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정권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것이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반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것 좀 더 강조하고 만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 저게 이제 북한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중이 이끌었다. 모든 혁명은 다 민중이 이끌었고 주도했다라고 약간 그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을 부각시키면 안 되거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모셨던 신상훈 감독이 이제 북한에 납북됐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 영화를 이제 북한 영화가 상영이 됐을 때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주연 누구, 조연 누구가 감독 누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 감독이 물어봤대요. 여기 왜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냐 했더니 우리 공화국에서는 수령님과 장군님 이름을만 알아야지 배우들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장군님과 수령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연결해봤을 때 김부자, 김씨, 이른바 백두혈통 이외의 영웅이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유치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전쟁 수업이다. 아니, 많이 봤어요. 전쟁은 저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고 꿈도 꾸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전쟁 수업인가요, 이명선 대표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 모든 교육기관 가장 중점적인 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우상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적개심 교육입니다. 우상화라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런 그 우상화고 적개심은 미국, 남한 이것을 그 미워하니까 어떻게 하나 때려 부셔야 된다, 까부셔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교육을 주는데 그 북한 교육 체계에서 중점 놓는 거 저거 유치원 때를 아주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모든 오락, 운동 무슨 이런 생활을 미국 놈을 때려 부시자. 미국 놈 까부치기. 이쪽으로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북 친구들이 적개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장난감도 따바리, 뭐 탱크, 뭐 이쪽으로 이제 다 좀 내가지고 전쟁놀이를 이제 상당히 이제 조기 교육 시키는군요, 전쟁. 그렇죠, 좋아하는 전쟁 조기. 얘기를 들어도 사실 믿기지가 않고 전쟁 수업 시간에 진짜 북한 유치원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지 그 반응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백 조각이 난다 해도 기어이 놈들의 최후바람을 짓부셔버리고 말 테다. 그늘가 불러서 가는가. 여러분들아, 당장 총을 내리라. 오늘은 결판을 볼 테다. 아직도. 야, 저게 터지면 우리 쪽제부들은 아예 없어지고 만다. 빨리 총을 내리우라. 네 손으로 발사 단추를 눌러라.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만화 영화를 봤는데요. 어릴 때부터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 당위성에 대한 걸 이제 주입을 하려는 것 같아요. 김은수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은 했지만은 전쟁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근데 글쎄 저 정도로 좀 셀 줄은 좀 아니 근데 몰랐어요. 진짜 저런 걸 가르쳤나요? 네, 실제 전쟁 수업을 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네? 저 연구실이 있거든요. 3대 장군, 뭐 김정수,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3대 장군 어린 시절 하는 방에서 이제 전쟁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처음 몇 년도에 미국이 6월 25일 날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김일성 장군님의 뭐 현명하신 영도와 백전백승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가 7월 27일 날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막 하고 뭐 거기서 노래, 뭐 율동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줘요. 미사일 버튼도 있고 그렇겠네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 저기 이제 전쟁 영화 같으면 외계인이랑 싸우는 뭐 마징가 제트나 특공부위가 외계인들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조기 교육 시키기 위해서 요만한 미국과 우리 아이들한테 남한을 상대로 가르친다는 거죠? 저희 유치원 다닐 때는 그 CD나 비디오가 그때 당시는 없었으니까 저렇게까지 만화로 교육한 적은 없는데 대신 선생님들이 교재물이나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동화 이야기인데 저런 사상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놈이 나쁘고 남조선 괴뢰들이 나쁘다는 것을 하면서 우리 땅을 노리는 미제 침략자들과 괴뢰들을 모조리 짓부셔버리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사상주입을 많이 시키는 편이었죠. 네. 신혁 씨도 유치원 다닐 때 저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기억납니까? 저런 걸 보면서 세뇌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까지 되게 한국을 싫어했어요. 처음에 한국을 몰랐고 처음엔 남조선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조선을 전 괴뢰군으로 배우고 미국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미제 승냥이로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남조선이 이 나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6.25를 북한이 한 게 아니라 남한이 먼저 침범을 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혼돈이 왔겠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힘들어하다 보니까 이게 체제 교육이 참 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가 선물을 받으면 진짜로 인사를 하고 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어린애들이. 8살, 9살인데 그 선물을 받고 초상화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다 먹잖아요, 그거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16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전쟁 수업이다 뭐 이런 게 통틀어서 한마디로 다른 식으로 말하면 반미 개국 교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려서부터 애들이 주변 환경을 보면은 진짜 뭔가 뭐 부족한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이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한테 일단 우상화하고 개국교양,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사냐,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자는 누구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원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방안스러운 것이 집에 오면은 애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걸 봐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랬었어요. 와서 아빠 보고 아빠 누구냐고 물어봐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아니 유치원에서 배워서 자기네 아버지는 김정일이라는 거야. 그 집에 있는 아빠는 누구냐 이런 혼란을. 그리고 이자처럼 이것도 보면 다람이와 고슴도치라는 거는 만화인데 아버지가 둘인 거죠. 이게 만화인데 만화도 보면은 어린애들한테 미국이 뭐이고 이러면 이것보다 더 우회적으로 이자처럼 그 송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 이렇게 전쟁을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이런 걸 배워주는 거죠. 우리 애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귀엽다. 조카가 생겼잖아요. 엄마가 자주 봐줘요. 그러면 안고 노래를 불러준대. 저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야. 안고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김일성 하더니 거기서 엄마가 놀라신 거예요. 그러더니 최영재 원수님 합니다. 아버지? 아빠 이름을 불러서 먹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엄마는 애기 놀라겠다. 너희 키울 때밖에 모르니까 은하 씨랑. 그죠. 근데 다 북한 노래만 불러줘가지고 나중에 저희 조카가 크면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아니 여기는 건강한 게 얼마나 세뇌가 잘 된지 노래 부르다가 그 장군님 노래 부르다 보면 막 우는 애들 있어요. 그 왜 그 색동저고리 지도자 선생님 조심하면 애가 막 울어버려요. 진짜 그 지도자 선생님 아니면 내가 못 산 것처럼. 저는 아니요 한 3년 동안은 무의식 중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번 날 저하고 친한 언니가
피아노를 이렇게 집에 놨던 피아노를 주셨어요. 저는 왜 그걸 가져왔냐. 엄마가 나도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피아노 좀 쳤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짜인데 하고 언니 줘요. 그래 가져왔는데 저유를 하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또 치시더니 그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약간 배우셨다는 솜씨를 치는데 바로 이제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막 치시고, 예, 막 그리고 그 뭐 김종숙 어머님 노래 신갈파 그 노래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 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무서운 거라고. 중국에서 잡혀간 사람도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중국에서 인신매를 팔려고 하는데 원래 북한 사람이고 다 숨겨야 되거든요. 그 자기도 모르게 할 줄 아는 노래가 밥하면서 흥얼흥얼 하는 게 다 김일성 장군 노래 이런 거 부르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웃지 못할 얘기인 게 진짜 그래서 잡혀간 사람도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 유치원이랑 또 다른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국은 보니까 이렇게 전염병 같은 거 돌면은 그 휴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제 기억은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그때 막 홍역이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애들은 또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제 쉽게 걸리니까 이제 그때는 저희 동네에서는 애들을 그 유치원에서 단체로 합숙을 시키고 집에를 안 보내더라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옷까지만 챙겨서 이렇게 정문으로 선생님한테 던져주고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다 챙겨가지고 단체를 막 목욕도 시키고 이제 머리도 감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약간 시스템이 이게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북한에서 전염병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고난의 행군데 아사자로 죽었잖아요.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들보다는 정말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굶었으니까 영양실조 하다 보니까 온갖 잡병들이 한 번 누군데 왔다 그러면 다 씹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콜레라, 팔라티푸스에서 걸려 죽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 병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북한이 붕괴되기 직전이었어요. 야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이 집 저 집에서 그냥 막 선술지 없이 죽어나가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재미 surprising place 가는 거는 유치원이 보여줬어요. 오, 유치원. 완벽하게 뭐 그냥 신기한 유치원이요. 신기한 유치원. 네. 자, 2012년 평양의 모습을 낸시가 직접 찍어왔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일단 그 이상한 신기한 유치원 먼저 보시죠. 진짜 친구 대박이다. 이런 것만 촬영하게 하는 거지. 기본 인재들. 어머, 쌍둥이인가? 귀여워. 어머, 예뻐. 예뻐라. 어머, 예뻐 또. 얘는 20년 전부터 한 명인 것 같아. 맞아. 똑같아. 맞아. 안 커. 이뻐. 아직도 안 컸네. 이름만 바뀌었어요. 김정일에서. 와. 얘들도. 너무 잘하는데 너무 궁금해요. 왜 그렇게 잘해요? 너무 아이인데. 그래서 너무 엄청 재미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한놈 고개 안 숙인다. 엄청. 아, 되게 관광 코스인가 봐요. 네시안 씨는 보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들 완벽하게 그 머리부터 발까지 옷 잘 입고 그리고 제대로도 발표했으니까 말이 없어요. 뭐 없었어요. 왜 이렇게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아니 근데 사실 관광상품으로 유치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이없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그건 왜 거기를 관광 저기로 하는 거예요? 경상 유치원하고 대동문 유치원이 다 김일성 광장 주변에 있어요. 그 제일 북한에서 첫째 1호도로예요. 그 주변에 있으니까 저렇게 꾸린 거고 그리고 왜 유치원에 가나? 저거를 북한의 행복상을 보여준 데서 제일 자기네는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저 유치원을 저렇게 꾸려놓고 다른데 유치원은 한심해요. 간식도 뻥튀기 매달씩 주는 데예요. 간식도 없는 유치원인데?
극하고 정확히 하세요. 애들은 선전하는 데서도 내용상도 좋거니와 선전 수단으로서도 애들이 제일 좋아요. 나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내 딸을 길러본 사람이에요. 타가소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딸을 키우면서. 전매길라 가면요. 애가 이제 벌써 6개월쯤 되면 앉아요. 앉으면 그 간간히 이제 산유라는 간식이 들어와요. 그러면 딱 이렇게 딱 앉혀놓고 초상 앞에다가 쭉 앉혀놓고 줌을 들고 들어오고 경례하는 아버지 하면 애들이 몰라요. 경례하는 게 누군지도 몰라요. 지 엄마 아빠만 겨우 아는 애들인데도 그중에 어느 한 놈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착 떠가지고 개입에부터 목을 꺼줘요. 그렇게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 지나가면요. 벌써 죽구름만 들어와도 다 손 들고 있어요. 자기 입에 목을 꺼여달라고. 그렇게 애들을 세뇌할 때 나는 무서운 놈들이다 이거. 김일성 이렇게 세뇌하면 충성스러운 찌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북한은 뭘 해도 뭐 체제 선전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자 다음은 또 어떤 곳을 갔을까요? 보시죠. 100주년을 맞이했네. 그때가 엄청나네요. 우리는 하나. 제가 한반도를 표시한 거네요. 와, 뒤에 뭐. 이야. 저거는 진짜. 스케임하고 뭐. 일반 학교 애들. 파주 섹션이. 저 영상 바뀌는 거 봐라, 뒤에. 와, 어떻게 둘이 짝딱 맞아요. 미치겠다. 와. 저거를 언제 봐도 신기하다. 아리랑 공연 야, 저건? 직접 보셨어요? 네, 직접 봤어요. 저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100,000이요. 10만 명. 10만 명 대집단체들 뒤에 카드 섹션이 이제 5만 명의 애들이 한순간에 쫙 펼치는 거예요, 저게. 네, 그리고 이거는 관람표예요. 아리랑표. 근데 저는 이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느낌이 어때요? 엄청 난 어떻게 설명하죠?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거, 어떻게 명랑하는 거 이런 사람 많은 거, 그거 궁금했어요. 공연 보는 것보다 연습 같은 거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대단하죠. 한 반년을 해요. 반년을.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공연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집단 체조가 10만 명 정도가 참가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 기네스북에도 이게 등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광으로도 오고 대표단으로도 들어오면 꼭 저 아리랑 시즌에는 들어가는데 좌석에 따라서 500달러, 뭐 800달러, 구매가 다 비싸요. 800달러. 네, 그 제일 중앙석이나 좋은 좌석은 되게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됐냐면요. 김일성 탄생 90돌 때 그때부터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북한은 이것을 우리 북한밖에 만들 수 없다.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큰 자랑거리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내시안 씨가 분명히 평양영화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잊고 있었어요. 관광 갔나? 영화에 관한 내용은 없는지 다음 영상 보도록 하죠. 전명영화 27호도. 이게 남조선 거리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봐. 철의 거리. 하여튼 우리나라 해피리문 거리의 성병 전문이네. 영화 보네.
엄청 아 이거 학습으로 다 앉혀놓는 거예요. 아이. 저렇게 스크린 엄청 크다. 아니 왜 대한민국 거리는 저렇게 성병적으로? 대한민국 거리 봤어요? 한국 거리, 서울? 아, 남조선 거리도 있어요. 그 여기에 비교하면 그 아마 그 1960 그런 같은 거리 다 그런 거예요. 60년대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다음 지금 생각하면 그 한국 거리 봤을 때 되게 맞지도 않는 거리인데 지금 보면 네, 없던 거리 같은데 거기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구나 했죠. 네, 그때는 이게 한국 거리네. 지금 저게 여기 와서 제 보니까. 생각에는 제일 북한에서 많이 내가 들었던 얘기가 애들 깡통 치고 다니고 북한에서 누가 오거나 애들 있으면 피 뽑아가지고 아 맞아요. 뭐 그 얘기 있었죠? 네. 피 뽑아가서 헌혈 피 팔아가지고 뭐 사 먹고 네, 이런. 그래서 저기에 지금 거리에 맨 먼저 보이는 게 혈액원이라는 거가 있고요. 혈액원 옆에는 성병이라고 해서 난잡하게 살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남조선 인민들 표현하기 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각하시기에 이런 그 문화를 통한 자유주의 전파가 이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은 문화의 출발은 아까 개인이 느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훈 선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가가지고 교향악단을 다 지휘를 했어요. 근데 연주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데 기교는 당신들 기교는 뛰어난데 이 해석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해 못할 걸? 악장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눈물을 쫙 흘리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수준들도 알아. 아마 여러분들 그걸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수많은 심정 너무 알 것 같아요. 프로파간다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 줬는데 그게 나한테 하나도 안 와닿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워낙 질이 높잖아요, 우리가. 대중문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볼 때 독일보다 높아요. 맞아요. 이 수준은. 그리고 게다가 또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중국 문화 조금 봤고 뭐 러시아 문화 좀 봤는데 그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데다가 남한권도 언어가 통하잖아. 정서가 통하고. 그러니까 문화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소리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게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머릿속에 사상은 바뀌어요. 근데 자기가 취향은 안 바뀌어요. 그쪽의 교향악단에서 그 악장분이 말씀한 눈물을 흘리시는 맞아요. 거지. 마음 좀 그러네. 그게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게 처벌의 대상인 거잖아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하려고 애쓰지조차도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탈북을 결정한 이유가 이 한류를 봐서는 아니지만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될 나이였는데 2년 동안 뻑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가면 어머니가 혼자 남아 계시고 아버지님이 한국에 와 있으니까. 근데 10년 동안 가 있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어머니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놓고 1년 반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면 군대를 갔을 거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 영화, 전화로 아빠가 한국 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네가 국가에서 일을 안 준다. 네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 네가 백수가 되고 싶어? 그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유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화를 내가 이때까지 계속 저축을 했던 게 힘이 돼서 탈북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이제 한류 콘텐츠를 뭐 보고선 북한에서 이렇게 뭐 바로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이질감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이 현실적으로 이게 돼?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분명히 겁니다. 있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류 콘텐츠가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비교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북한은 조선 봉건 왕조 시대를 거쳐가지고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쳐서 지금 김씨 왕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주민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 콘텐츠가 들어가면서 언어가 통해. 한국은 이렇게 살아가면 하면서 이 한국하고 북한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 콘텐츠는 북한에 들어가면은 북한 체제 붕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월드 스탠다드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네. 시민들에게. 그렇죠. 아니 저는 진짜 이제 은철이 삼촌 말이 저도 공감한단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한국 드라마를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 드라마를 국정원에서 보고 딱 보는 순간에 밥상 차린 게
영화니까 저러겠다. 보여주기 싫고. 거짓말이 아니고. 네, 저는 다 거짓말이에요. 영화니까 저렇게 하겠다. 야, 이것들이 교활하게도 보여준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편집을 잘했어. 그런데 그걸 항상 계속 보다 나니까 점점 나도 빠져들고 이러는데 뭣도 모르고 진짜 두 공화국에서 속고 있는 국민들이 아마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랬으면 그 사람들이 빠앉힐 것 같습니까? 완전 제가 나는 죽어도 남조선이 물 젖지 않아 하는 내가 와서 우선은 푹 빠져서 한국 드라마 보다 못해 우선은 미국 드라마로 아주 넘어가죠. 미국 드라마로 아주 넘어가죠. 음악으로 본다고요? 네, 한국 드라마 보다 못해 우선은 미국 드라마로 아주 넘어가죠. 미국 드라마로 아주 넘어가죠. 음악으로 본다고요? 네,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저 미국의 톰 크루즈 완전 너무 좋아해요. 야, 내가 손주엄마한테 톰 크루즈를. 다른 이름 모르는데 톰 크루즈하고 빈 디젤류. 빈 디젤. 누가 아니야, 빈 디젤. 디젤이 왜 좋아? 그 사람 너무 그 사람 나는 영화는 다 찾아봅니다. 아이고 정말로. 네, 제목은 좀 까다롭게 잘 이해하는 제목은 안 봤는데 그것만은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푹 빠지고 톰 크루즈 영화는 그 제목은 저 다 모르겠어요. 비행기 나오는 거. 비행기 나오는 건 1, 2부 다 보고 비행기 나오는 건 1, 2부 다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동작이 너무 멋있고 야, 세상에 저런 것도 있고 송중원이가 하는데 이렇게까지. 아니 근데 이게 한류가 그냥 한류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저는 한류를 접해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김정수 교원대학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으니까 얼마나 집도 잘 살았겠어요. 근데 이런 조화인데 처음에 드라마는 아까 물론 말했다시피 잘생긴 오빠들이었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또 교육학부 안에 음악과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24시간 전기 들어오면 북한 안 들어오면 되고 24시간 인터넷 사용하시면 북한 못 쓰면 되고 여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넘쳐나면 북한은 없으면 되고 모든 게 다 반대였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북한은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데 여기는 차가 꽉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개성공단에 출근하시면 차 막혀서 늦었어 이렇게 했더니 북한의 간부가 우리도 자전거 직신이 막힙니다. 그렇게 여기는 차가 막힌다고 하는데 처음엔 그 후라이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맞아. 공항에 이 비행기가 정박해 이게 주차가 돼 있는데 그건 저도 이게 거짓말 모형 세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라는 걸 다 보게 되면서 이 거짓이라는 게 굉장히 부피가 커 보여도 진실요 하나에 3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거 나 속고 있었구나. 어디 미국 놈이 있고 어디 장갑차가 있어? 저기 사람들 저렇게 자유로운데.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 돈을 1,200불 훔쳐서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훔쳐서 국경경비대 중대장한테 돈을 주고 넘었거든요. 아버지는 또 그 돈 훔친 딸을 잡으러 오셨고. 진짜 훌륭하다.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하신 게 사실은 다 이론적으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봉건 국가에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모든 나라들이 전환이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전환이 됐고, 근데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도시의 근대화, 그 두 번째는 문화의 세련화, 마지막이 이제 의식의 자유화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느 정도 도시의 근대화까지 갔어요. 그 두 번째는 한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막 탈북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세련화까지 갔어요. 마지막 남은 단계가 의식의 자유화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의식의 자유화만 일어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되려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 방송을 그냥 지상파로 틀면 나왔어요. AFKN. AFKN이라고 채널 채널 2번이라고. 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을 이민 간다든지 아니면 접시 닦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동경이었어. 우리가 들었던 정말 미국의 아메리칸 문화가 이런 거구나. 진짜 맞구나. 이건데 이거는 북한 케이스는 속았다잖아 지금요. 내가 알고 있던 남한의 영화는 다르다.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균형을 유지하다가 딱 꺾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임계점이죠. 요즘 백도씨라고 하는. 그렇죠. 예. 이런 불만이 점점 쌓여가다가 이제 백도씨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느 순간 빵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알 건 다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때 좀 화가 났던 게 학교에만 가면 남조선은 꼭두각시고 계속 안 좋은 것만 가르쳐주는데 빨리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순간 역시 남조선 최고야. 막 이러다 다음날 학교 가면 너무 공부하기가 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애 소녀가 내 누나를 좀 사가세요. 그게 학교에 가면 사진들이 다 붙어 있어요. 현실은 지금 드라마를 네. 보고 있는데.
시대적 요구가 정말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백도 씨가 오는 순간이 저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란도 그런 순간인 것 같고 이란의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 시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란의 남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젊은 사람들부터 해서 이제는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서 누가 돌 던지고 있으면은 남성들이 가서 에워싸가지고 자기들 대신 맞고 왜냐? 이제 백도 씨가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솔직히? 언젠가 그 전에는 남의 일이었어. 아유 그냥 뭐 저기 이제 좀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그래 시끄럽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 일이 된 거니까 다들 나서는 거거든요. 그 백도 씨가 북한도 멀지 않았죠. 지금 북한 몇 도라고 생각해요, 천원 씨? 50도는 넘었지 않았을까요? 50도는 훨씬 넘지 않았어요? 네, 훨씬 넘었어요. 이게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근데 그만큼 통제도 세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제가 심하지. 어쨌든 멀지 않아 저도 좀 기대해 봅니다. 저는 98도라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진짜. 98도가 8년, 12년 갈 수도 있어요. 10년을 넘어가 끓을까 말까 하는데 이제 자꾸 처방을 해서 불이 자꾸 꺼지는데 한편적인 예가 북한에서 조선중앙 TV로 남한의 어떤 시위를 한다거나 안 좋은 상황들을 보여줘요. 격동과 사변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각도 남조선에서는 잠들 줄 모르는 촛불의 대하가 어둠의 뿌리를 들춰내면서 더욱더 격렬히 타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저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남한의 사람들이 입은 옷, 거리, 불빛 이런 것만 맞아. 봐요. 신발 브랜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북한이 알려주는 어떤 프로파간다 이건 더 이상 거짓말이다. 이걸 다들 알고 있어요. 예린 씨가 보기에는 북한 지금 몇 도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그 온도는 네. 김정은이 알 것이다. 네, 100도라고 생각이 드니까 항상 그렇게 자기가 다 중간에서 처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색만 보면 100도예요. 그 한류 콘텐츠는 자기가 더 많이 접하고 있을 것 같아요. 평양 공연은 포기했네요. 만나서 얘기해. 어떡해. 우리 옷을 두 개를 녹화할까요? 두 개를 녹화할까요? 전 영도요. 마이너스. 바로 그냥 바로 전혀. 한류 콘텐츠 제가 가서 더 많이 알리고 싶고요. 체제에 아무 위협이 안 됩니다. 안정합니다. 아이돌이 정치를 안 해요.